독감 백신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돼 오늘 시작할 예정이던 무료 예방접종이 전격 중단됐습니다. 백신이 아이스박스가 아닌 종이 상자에 담겨 배달됐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용 중지된 백신은 13세에서 18세 대상 500만 명분으로 올해 전체 백신 생산량의 16%에 이릅니다. 품질 검사 후 폐기량에 따라 접종 물량 부족 사태도 우려됩니다. 여야가 4차 추경안과 관련해 통신비를 나이에 따라 선별 지원하고 대신 아동 특별 돌봄비를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통신비 지급 대상은 당초 계획과 달리 만 35세에서 64세까지는 제외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천절 집회를 반사회적 범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경찰에 명운을 걸고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갑자기 덮친 화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청량리 청과물시장 상인들의 애타는 심정을 취재했습니다. 잿더미에서 골라낸 과일을 팔기 위해 임시 장터가 열렸고 여기에 단골과 이웃 상인들이 찾아와 희망의 불씨를 되살리고 있습니다. 작물들이 막 터지는 거죠. 그 다시는 오시더니 냄새 나서 감사하죠. 미국의 제재로 중국 화웨이의 전 세계 반도체 공급이 끊긴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화웨이 본사가 있는 중국 선전을 현지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만 35세부터 64세까지 결국 이 연령대는 통신비 2만 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작은 위로라며 거의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을 약속했지만 국민 여론과 야당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여당이 한 발 물러선 겁니다. 이 선별 지원으로 바꾸면서 아낀 예산 약 5천억 원은 중학생 돌봄, 독감 무료 백신 확대, 택시 운전사 지원 등이 쓰이게 됩니다. 이런 내용의 4차 추경 예산안을 여야가 합의하면서 곧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는데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전혜정 기자, 어렵게 여야가 합의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추경안 통과가 불투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추석 전에 조속히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여론을 의식한 듯 여야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오늘 낮 12시쯤 합의를 이뤘습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민주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전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 대신 16세에서 34세까지 그리고 65세 이상에게만 선별적으로 지급됩니다. 이렇게 해서 절감한 5,200억 원은 다른 지원금으로 쓰이게 됩니다. 통신비 지원 대상에서 빠진 중학생에겐 15만 원씩 비대면 학습 지원비가 지원됩니다. 또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법인 택시 운전자도 개인 택시와 마찬가지로 100만 원의 경영 안정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신 취약계층 105만 명에 대한 무료 접종이 실시됩니다. 이 밖에도 인천 라면 화재 참변 형제 사건으로 제기된 사각지대 위기아동 긴급 지원을 위해 47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근데 아직 처리가 된 건 아니죠? 이 본회의가 오늘 열리긴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합의안을 의결하는 예결특위 전체회의가 잠시 후인 밤 9시에 열립니다. 이후 밤 10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인데요. 이미 여야가 타결을 이룬 사안인 만큼 무리 없이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오늘 추경안이 처리되면 2차 재난지원금 대부분은 추석 전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긴급지원금 우선 지급 대상은 정부로부터 안내 문자를 받으면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이 비판을 수용한 결정이지만 이 반대로 통신비 2만 원 지급을 기대했던 국민들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정부에 불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사과를 했는데요. 왜 지원 기준을 34세까지로 정했는지 궁금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통신비 지원 결정이 바뀐 전후 사정을 강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합의로 달라진 것 가운데 핵심은 전 국민 통신비 지원입니다. 당초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것을 16세에서 34세, 65세 이상에게만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법적 청년 시기까지는 물론 직장을 가진 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 시기와 65세 이상은 자기 수입이 고정적으로 있지 않은
34세는 청년 기본법에 규정된 법적 청년 나이 상한이고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에서 명시한 노인 나이를 따른 겁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전국민 지급방침 철회에 대해 통신비를 말씀드린 만큼 도와드리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한 데 따른 겁니다. 적은 액수이지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입니다. 전국민 지원에서 선별적 지원으로 바뀌면서 통신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35세에서 64세 국민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선 국민 편가르기를 하냐, 세금을 제일 많이 내던 사람들은 보상받지 말라는 거냐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올겨울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우려가 큽니다. 이 코로나 걱정만도 벅찬데 독감 무료 백신 접종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어처구니 없는 사고 소식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다혜 기자가 무려 500만 명분 백신에 영향을 미치게 될 이번 사고 내용 전해드립니다. 질병관리청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무료 예방접종을 일시 중단한다고 긴급 공지한 건 어젯밤 11시. 백신 유통을 맡은 업체가 500만 명 분량 중 일부를 상온에 노출시킨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독감 백신은 2에서 8도씨의 저온에서 보관돼야 하는데 옮기는 과정에서 기준 온도를 벗어난 걸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업체가 공급 계약한 물량은 총 1,259만 명분. 이미 공급한 500만 명분은 오늘 13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과 임신부에 대한 무료 접종에 투입될 예정이었습니다. 보건당국은 앞서 지난 8일부터 접종을 시작한 생후 6개월부터 8세 이하 아동 무료 백신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별도의 그런 단가 계약을 통해서 의료기관이 직접 그 공급을 받은 의료기관이 확보한 물량으로 접종을 했기 때문에 대상 제품이 다르다라는. 독감 백신은 죽은 바이러스의 단백질을 체내에 주입해서 우리 몸에 항체를 만드는 원리입니다. 이 때문에 살아있는 바이러스의 독성을 제거해 만드는 홍역이나 수두 백신보다는 온도에 덜 민감하지만 상온에 노출되면 단백질 함량이 줄어 백신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상온에 노출되면 대부분 폐기를 하기 때문에 그 주사를 맞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부가물질을 넣는데 그게 전부 다 온도에 민감한 재료이기 때문에 보건당국은 약 2주간 문제가 된 백신 500만 명분의 품질을 검사한 뒤 이상이 없으면 무료 백신 접종을 다시 재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이번에 독감 백신 공급에 문제를 일으킨 의약품 유통회사 신성약품입니다. 신성약품은 올해 처음으로 정부와 1,006억 원 규모의 독감 백신 조달 계약을 맺고 백신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입찰 당시 신성약품은 1순위가 아니라 2순위였지만 4번 유찰 끝에 최종 낙찰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당초 1순위는 공급 확약서 미제출로 적격 심사에서 탈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백신 단가를 시중병원 납품가의 절반 수준인 8,000원 정도로 책정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백신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돼 관리가 소홀했거나 경험 부족으로 사고가 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의사들이 모인 커뮤니티에는 백신이 아이스박스가 아닌 종이 상자에 담겨 병원에 배송됐다는 제보도 이어졌습니다. 신성약품 관계자는 아이스박스는 소량, 근거리만 이용한다며 종이 상자가 선진 시스템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저희 해당 준수법 업무는 처리를 해드렸었고요. 예약은 확인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유통 전 과정에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만큼 아이스박스 운반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건 말고도 다른 위반 신고들이 더 들어왔다며 식약처 등과 합동조사에 나서 약사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입니다. 갑작스러운 무료 접종 중단 소식에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병원에는 언제부터 접종이 가능하냐고 묻는 전화가 빗발치는데 정작 병원도 정보가 없어 명확한 답을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장하연 기자입니다.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어젯밤 급하게 중단되자 병원에는 하루 종일 문의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전화 문의가 많이 와가지고 독감 때문에 예약을 많이들 시도를 하고 하셨는데 인터넷으로 예약하신 거 시도 자체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건 만 13세에서 18세 대상 무료 접종 백신이지만 정부는 전체 무료 접종 대상자에 대한 접종도 일시 중단했습니다. 돈을 내고서라도 백신을 맞으려는 사람들은 혼란스럽습니다. 명확한 지침이 없다 보니 병원마다 말이 다른 겁니다. 어린이도 돈 내고 맞으시면 가능해요. 하려고 연락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유료도 하지 말라고. 모든 하지 말라고. 백신이 제때 공급되지 않아 접종 시기를 놓칠까 걱정입니다. 문제가 된 백신이 다시 유통되는 건 아닐지 불안해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유통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한 그 약이 나중에 정말 폐기가 됐는지 아니면 다시 이런 사태가 안 나오리란 보장이 없고. 온라인에서도 학부모들의 걱정은 계속됐습니다. 앞서 무료 접종을 한 9세 미만 아동의 부모들은 이미 1차 접종을 했는데 잘못 보관된 백신을 맞은 건 아닌지 걱정된다며 우려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수 있다고 연일 경고하고 있지만 독감 백신 불안으로 시민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이 전례 없는 사고에 걱정스럽고 혼란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경제정책산업부 이상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신을 옮기는 과정에서 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어요. 원래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됩니까? 무료 독감 백신은 국가와 계약을 맺은 업체가 제조사로부터 일괄적으로 백신의 공급을 받아서 각 의료기관에 전달을 하는데요. 이 업체는 다시 물류업체와 계약을 맺고 백신을 운반합니다. 창고에 보관을 하고 차량으로 운반하고 또 전달하는 모든 과정이 2에서 8도 정도 상온에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백신을 냉장차가 싣고 배분하는 과정에서 20-30분 정도 상온에 노출이 되는 장면이 찍혀서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차 문을 잠시 열어놓았거나 차에서 차로 이동하는 도중에 노출됐을 가능성 등이 있습니다. 병원에는 종이 상자로 배송했다는 제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2에서 8도 냉장 상태로 유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종이 상자로 배송했다는 제보까지 나오는데 업체는 문제가 없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괜찮은 겁니까? 이번에 문제가 된 물량이 13살에서 18살 접종 분량이기 때문에 소아청소년과 의사회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종이 상자로 배송을 한 사례를 실제로 확인을 했다고 하고요. 이번이 아니고 이전에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백신이 상온에 노출이 되면 단백질 함량이 떨어져서 효과가 없는 이른바 물백신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부작용은 거의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다만 냉장 차량으로 직접 수송하는 경우에는 아이스박스 같은 수송용기를 따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허술할 수 있을까를 따지고 올라가다가 결국 이 도매업체가 처음으로 대규모 백신 유통을 맡았다 이런 사실이 보도가 됐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백신 정부 조달 입찰이 지난 6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정부가 백신 단가를 8,000원대로 너무 낮게 책정을 하면서 4차례나 유찰이 됐고요. 5번째 2순위였던 신성약품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10년간 독점하던 업체가 검찰의 리베이트 조사로 제외되면서 가능했던 일인데요. 업계에서는 백신 유통의 노하우도 부족했고 계속된 유찰로 계약이 8월 말에 이루어지면서 준비 기간도 짧았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아직 이제 백신이 어느 정도 폐기가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 백신이 부족하진 않을까 걱정이 좀 됩니다. 맞겠다는 분들이 주변에 많더라고요. 네, 문제가 된 백신 물량은 500만 개입니다. 정부가 확보한 무료 백신 1,900만 개의 16% 정도인데요. 문제가 된 물량만 폐기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전량 폐기했을 때를 가정해보면은요, 올해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해서 전년보다 500만 개를 더 추가로 백신을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량이 그대로 사라지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계획 생산이 되는 백신의 특성상 추가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료 접종 대상이 다시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독감 유행이 11월 중순에 본격화되고요. 항체 형성에 2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늦어도 11월 초까지는 백신을 맞아야 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백신을 맞으려면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단 급한 대로 문제가 된 500만 개를 빼더라도 나머지 남은 물량으로 이제 먼저 공급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상온에 노출된 백신 500만 개가 이미 의료기관에 공급이 된 상황이어서요. 정부는 새로운 700만 개가 공급이 됐다가 혼용될 가능성이 있어 500만 개에 대한 검사로 안정성을 확인한 뒤에 무료 접종 사업을 다시 재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무료 접종 얘기를 한 거고, 그렇다면 돈을 내는 유료 접종은 계속 가능한 거죠? 네, 맞습니다. 저나 동정민 앵커처럼 성인들은 4만 원을 내면 유료로 독감 백신을 지금도 맞을 수 있는데요. 유료 접종의 경우는 의료기관이 백신 제조사로부터 직접 백신을 구매하기 때문에 이번에 문제가 된 물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기존에 접종한 물량들도 마찬가지여서 이미 맞으신 분들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현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의혹 관련 검찰 수사 속보입니다. 검찰은 어제 추 장관 아들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휴가 연장과 관련한 전화통화를 한 당사자로 알려진 인물이죠. 육군 대위와 추 장관의 전 보좌관 주거지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윤우 기자입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어제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이고 지난 13일 서 씨를 소환 조사한 지 8일 만입니다. 검찰은 이보다 이틀 전에는 추 장관의 전 보좌관과 서 씨 부대 지원장교 A대위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17년 6월 서 씨의 휴가 연장과 관련해 최소 3차례 통화한 걸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두 사람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휴가 연장 절차 관련 문의는 있었지만 청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A대위가 당직 사병을 찾아가 휴가자 처리를 지시한 점을 부인했다가 인정한 점 등을 감안해 통화 기록 등 물증 확보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압수 자료를 분석해 서 씨와 보좌관 A대위 사이에 휴가 연장과 관련한 청탁이 오갔는지 제3의 인물이 개입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추 장관은 보좌관의 통화는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제가 보좌진을 시킨 사실이 없습니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군병원과 국방부, 육군본부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추 장관 아들의 통역병 파견이나 자대 배치 관련 청탁 의혹 등도 함께 조사한 뒤 이르면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첫 수사 결과를 발표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윤입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수사와는 별개로 국방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잘잘못을 가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휴가 연장 의혹도 있지만 이후 국방부가 이 문제를 감싼 정황도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국방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국방부 감사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방부에 대한 감사 청구도 여러 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 아들 휴가에 청탁이나 외압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검찰 수사와 별개로 국방부에 대한 감사가 진행돼야 같은 논란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방부가 추 장관 아들을 비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두 상의한 것은 모두가 허위 공문서이거나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가 허위 공문서입니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휴가 명령서 발부 기록이 없는 점과 국방부가 내부 자료에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됐다고 적은 경위 등이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회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 위해선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해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다음 달 국정감사에서 국방부의 문제점이 다시 부각될 경우 민주당도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300명 이상 서면 동의를 받으면 일반 시민들도 국민감사나 공익감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수사 중인 사안은 예외라 이번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현재까지 감사원은 국방부에 대한 감사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이용환입니다. 일부 보수단체가 예고한 개천절 도심 집회를 향해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동시에 초강경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은 이 집회를 범죄로 규정했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경찰청장을 만나 경찰에 명운을 걸고 막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보수단체에서는 드라이브스루 형태로라도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부 보수단체가 계획 중인 개천절 집회를 범죄라고 못 박았습니다.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를 또다시 위험에 빠뜨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개천절 집회가 코로나19 방역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엄중 경고한 겁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집회 원천 차단을 주문했습니다. 경찰의 명운을 걸고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 앞에 보여주시는 결연한 의지로 원천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가능한 최대의 병력과 장비를 집회 장소 주변에 선점 배치하여 집결 단계부터 원천 제지 차단할 예정이며 경찰에 신고된 서울 시내 개천절 집회는 835건에 달하고 집결 인원 10명이 넘는 집회에 대해서는 경찰이 금지를 통보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부 보수단체들은 집회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태, 민경욱 전 의원 등은 차를 탄 채 모이는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제안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광복절에 보수단체 집회는 불허하고 민주노총 집회는 허용했기 때문에 보수단체가 개천절 집회 자제 요청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평소 큰 주목을 받는 자리가 아니지만 여당이 추천한 조성대 후보자는 천안함 사건의 북한 소행을 부정하고 조국 전 장관을 옹호했던 전력 때문에 정치적 편향 논란으로 관심을 받았습니다. 야당이 사퇴를 촉구했지만 조 후보자는 공사는 구분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최소영 기자입니다. 조성대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의 정치적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9년 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지지했고 지난해에는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는 기고문을 쓴 게 문제가 됐습니다. 후보자에게는 불공정으로 상징되는 조국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항의가 한낱 또 다른 일선에 불과한 건지. 대학 교수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는 직업이 아니라 오히려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호받는 직업입니다. 조 후보자는 정치적 편향성은 인정했지만 선관위원으로서 중립은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보적 자유주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구분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천안함 사건에 대해 개그라며 북한 소행을 부정한 데 대해서는 사과했습니다. 이 글로 인해서 장병들뿐만 아니라 장병들의 가족들이 많은 분노나 또 슬픔을 겪었을 텐데 사과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이 글에 대해서? 네, 저희 발언이 그분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었다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사과하겠습니다. 조 후보자는 지난 2010년 자신의 SNS에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해 친환경 어뢰를 개발했다는 개그 앞에 진실은이라고 했습니다. 조 후보자의 인준 여부는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결정됩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11시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소신과 고집 사이. 오랜만에 여랑야랑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등장했네요. 네, 김종인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보수색을 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당 색깔을 정하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비대위가 상당히 참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하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저는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내가 무슨 어떠한 개인적인 정치적 목적을 갖다가 추구할 생각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욕심 부리는 것 아니냐, 이런 당내의 곱지 않은 시선에 이제 정면으로 반박을 한 건데요. 네. 이 김 위원장이 화를 낼 만도 한 게 당 색깔조차 확정을 못하고 있어요. 몇 번 미루다가 결국 오늘도 못 정했는데요. 김종인 위원장 등 비대위에서는 이전 이미지를 확 바꾸기 위해서 빨강, 노랑, 파랑 세 가지 색을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당내에서 이 빨강은 태극기 세력, 노랑은 정의당, 파랑은 민주당을 떠올리게 한다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새로운 당명으로 국민의힘을 정할 때도 정치색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반발이 있었지만 김 위원장은 밀어붙였습니다. 이 당내 이견이 가장 큰 건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에요. 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법에 이 김종인 위원장은 찬성인데 이 당내 여론이 또 그렇지가 않아요. 네, 기업에서는 똑같은 법을 기업규제 3법이라고 부르는데요. 국민의힘은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준다면서 이 법을 반대해왔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평소 소신이죠. 경제 민주화의 일환으로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 국민의힘 입장이 좀 꼬인 상황입니다. 이런 모습을 두고 김 위원장 측근들은 소신이라고 하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고집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남의 얘기는 듣지 않고 독주를 한다는 건데 불통보다는 소통이 독주보다는 화합이 필요할 때도 있어 보입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막말이 난무하는 이 국회가 품격을 갖추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국회 품격. 네. 오늘 전해드릴 말은 어이가 없네입니다. 네, 어제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또 한 번 구설에 올랐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어이가 없어요. 문제 조사하는 거는 검사 안 하고 국회의원이 장사했어요. 죄 없는 사람을 여러 잡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모욕적이지만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여기 추미애 장관님 설화가요. 그러니까 추 장관이 말한 저 사람은 검사 출신 김도읍 의원을 말하는 거죠. 네, 추 장관은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말했는데 불만 얘기했는데 그대로 화면에 잡혔습니다. 자,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서도 논란이 커지는 것 같아요. 네. 소설을 쓰시네. 이 발언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유명한 발언이죠. 일각에서는 의원 경력만 20년인 추미애 장관이 마이크가 켜졌는지 꺼졌는지도 모르고 같은 실수를 2번씩이나 했겠냐는 그런 해석도 나옵니다.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다는 건데요. 어제 발언을 두고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사석에서는 대통령도 욕한다고 추 장관을 감쌌고요. 국민의힘은 의원에 대한 모욕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네, 그래도 이번에는 바로 사과를 했다면서요. 네, 바로 유감을 표명하고 김도읍 의원도 받아들였는데요.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이란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정치인들, 저희 여랑야랑이 앞으로도 계속 감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경찰이 스스로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신고한 남성을 풀어줘서 40분 만에 이웃 2명을 살해한 화투 시비 사건 전해드렸습니다. 알고 보니 범인은 전과 45범이었는데 경찰이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것 아닌가 지적이 나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검은색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밖으로 나옵니다. 함께 화투를 친 이웃 주민 2명을 살해한 69살 김모 씨입니다. 다른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던 김 씨. 평소 피해자와의 사이를 묻는 질문에는 대뜸 잘 지냈다고 말합니다. 피해자들과도 평소에 많이 다투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술도 사주고 담배 다르고 복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법원은 오늘 김 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갈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폭행과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전과가 45범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도 3차례나 도박 신고를 했고 자신이 흉기를 가지고 있다고 재차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2시간가량 조사한 끝에 구속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해 석방했습니다. 문제는 김 씨가 석방 후 40분 만에 피해자 집을 찾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당일 흥분된 상태에서 수차례 경찰에 신고한 정황과 전과 이력 등을 감안할 때 재범 가능성이 큰데도 성급하게 풀어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체포 시간이 48시간이니까 시간 내에 조금 더 조사를 한다든지 조금 더 경찰서에 잡아놓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했더라면 경찰은 피의자가 원치 않는 야간 조사를 강제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과가 참고사항이 될 수는 있지만 당시 신고된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필요성을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청은 경찰의 체포 후 석방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강릉에서 승용차가 전봇대를 들이받아 친구 5명 중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숨졌고 살아남은 동승자들은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숨진 운전자의 혈액에서 음주 여부가 확인되면 친구들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텅 빈 도로를 빠르게 달리는 승용차. 인도로 넘어오며 무게중심을 잃고 전봇대를 들이받습니다. 차량은 앞부분이 크게 부서져 부품들이 튕겨나왔고 지붕은 유리창과 함께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이 사고로 사고 차량 탑승자 5명 가운데 31살 운전자와 뒷좌석 탑승자 1명이 숨졌고 조수석 탑승자는 중상, 뒷좌석 탑승자 2명은 경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이 경상자 2명을 조사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넘었습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술자리를 갖고 숙소로 돌아가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운전자 등 나머지 3명의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겨 음주 여부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같은 술자리에는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음주 단속 수치가 되는지는 감정 결과를 받아봐야. 운전자가 술을 마신 걸로 드러나면 동승자들의 음주운전 방조 여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과속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도로는 제한 속도가 시속 50km고 왼쪽으로 휘어지는 구간입니다. 거기가 이제 커브길인데 커브 바깥으로 이탈할 정도라면 50km 가지고는 이탈하지는 않는다고 보여지거든요. 경찰은 사고 차량 블랙박스를 수거해 사고 당시 속도를 확인하는 한편 생존 동승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제주 서귀포 인근 해상에서는 스쿠버 다이버 3명이 실종됐다 다행히 4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최근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제주 서귀포 범산 인근 바다에 경비함정과 민간어선이 떠 있습니다. 스쿠버 다이버 3명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후 1시 15분쯤. 스쿠버 다이빙 강사와 수강생 2명이었습니다. 법한포구에서 낚시어선을 타고 출발한 이들은 범섬 근처에서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은 문섬, 섭섬과 함께 세계적으로 알려진 스쿠버 다이빙의 명소입니다. 수심은 30m 정도로 바닷속 비경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입수한 지 1시간 넘게 물 밖으로 나오지 않자 낚싯배 선장이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수색을 시작한 지 3시간 만에 민간 수상레저 구조대가 중문해수욕장 인근 바다에서 표류 중인 이들을 발견했습니다. 실종 지점에서 6km나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된 겁니다. 3명 모두 건강엔 지장이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실종자는 모두 스킨스쿠버 경력자들이었는데 강한 조류에 휩쓸린 걸로 추정됩니다. 중문해수욕장 인근 바다에서 표류 중에 발견됐어요. 조류 타서 갔겠죠. 떠내려간 걸로 봐야죠. 지난 6월에는 경남 통영 홍도 근처 동굴에서 스킨스쿠버를 하다 다이버 2명이 고립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구조에 나섰던 해경구조대 정모 순경이 의식을 잃고 실종됐다가 결국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관영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견디며 추석 대목을 기다리던 서울 청량리 청과물시장 상인들은 어제 큰 불로 복구가 불가할 정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늘 갑자기 잔불이 살아나서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는데요. 그나마 성한 과일을 골라 사주고 응원을 보내주는 고마운 단골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하루가 지났지만 상인들은 여전히 망연자실합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완전히 떨어졌죠. 어제 아니어보니까 안 좋으셨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죠. 원래는 너무 농산물이 비싸요. 이 가게는 이렇게 천장이 완전히 무너질 정도로 불에 타버렸습니다. 추석에 팔려고 과일을 이렇게 많이 준비해뒀기 때문에 피해가 수억 원에 달합니다. 흠뻑 젖은 상태에서 간신히 건진 온누리 상품권 뭉치. 애타는 심정으로 금융기관에 가져갔는데 현금으로 바꾸지 못했습니다. 데려가지고 했는데도 덜 말렸다고. 이 정도면 오늘 다 말른 건데. 물과 재로 범벅이 된 창고 안에 꺼내야 할 상품이 한가득입니다. 여기 좀 다 물이야 물. 다 젖었어요. 추석 때 팔으려고 사놓고. 아이고.
그럼 다 품질이 좋은 거죠? 좋은 거 사서 있었을 때 팔으려고 다 쟁여놓은 거지. 다 망가졌어. 그런데 소방당국이 화재 원인을 조사하려던 순간 갑자기 잔불이 살아났습니다. 불이 똑똑똑 떨어지더라고. 금방 순식간에 그렇게 연기 팍 쏟아지고 나는 거예요. 불이 아직도 남아요? 네, 그렇죠. 나머지 겨우 건져낸 과일에 또 연기 냄새가 배어버렸습니다. 그게 냄새를 맡아봐요. 냄새가 뱄으면. 어제 새벽 전통시장 치킨 가게 골목 쪽에서 시작된 불은 목조로 된 창고로 번졌고 청과시장을 덮쳤습니다. 완전히 무너져버린 창고 건물 자리. 당장 냉동 창고가 15개 있어요, 여기. 여기 240평이야, 이게. 그럼 발화점은 어느 쪽이에요? 여기 콩갓집에서 추정이 된다. 저쪽이요? 보험이 들어있었나요? 목재 건물이다 보니까 네. 안 들어줘갖고 못 들었지. 뭐 안 들은 게 아니라 받아주지 않으니까. 피해 상인들도 대부분 화재 보험이 없어서 막막합니다. 딴 데서 이렇게 던져온 거라 그러면 소리가 없어. 여기 보험을 못 들어요. 네. 아니 옛날 한 70년, 20년 된 건물이라. 한순간에 무너진 삶의 도전. 발벗고 달려온 단골과 이웃 상인들이 희망입니다. 단골들이 마지막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못 써버리고 냄새나서 감사하죠. 잿더미 위에 열린 임시 과일장터. 8개. 솔직히 이건 나 많이 필요도 없는데 사주는 거야. 망가진 거라서. 네, 내 마음 같아도 안 됐어. 여인선이 간다 였습니다. 코로나19 출입명부 쓰실 때 불편하신 점 없으신가요? 손으로 쓰는 건 개인정보 유출이나 거짓 작성 우려가 있고 QR코드는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사용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죠. 그래서 전화로 출입 기록을 남기는 아이디어를 낸 지자체가 있는데 어르신들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홍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람들이 시장 입구에서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니 그대로 시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QR코드를 찍지도 출입 명부를 적지도 않았지만 출입 기록은 이미 군청 서버에 전달됐습니다. 시장 입구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발신자 정보가 3초 만에 서버에 저장됩니다. 정보는 4주 뒤 자동 삭제됩니다. 전화 한 통이면 시장에 들어갈 수 있으니 어르신들이 특히 반깁니다. QR코드는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고 매번 손으로 적는 것도 번거로웠기 때문입니다. 주소 적고 적으라 하고 하니까 좀 불편한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줄을 또 너무 많이 서고 함께네. 모두 다 귀찮아하고 그러니까 좀 불편했어요. 들어오시는 분들마다요 휴대폰으로 인증을 하고 들어가시라 그러니까 다소 조금 시간은 지연은 되지만은 안심콜로 불리는 출입관리 시스템은 드라이브 스루 선별 진료소를 처음 만들었던 경기도 고양시에서 처음 도입된 뒤 전국 곳곳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용이 편리해 노인 인구가 많은 지자체에서는 더욱 활용도가 높습니다. 간단하게 전화만 걸어주시면 전화 주시고 그냥 걸어가시면 되기 때문에 인근 시장이나 식당이나 이런 곳에서 저희 도입할 수 없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민 편의를 위한 지자체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호입니다. 어딜 가든 손 소독제 바르는 것도 일상이 됐습니다. 바르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잘 말리는 겁니다. 말리기 전에 불과 가까운 곳에 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강경무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안전장비를 갖춘 소방대원이 방화장갑을 낀 손에 손 소독제를 바릅니다. 5초 동안 손을 비빈 다음 장갑 표면에 불씨를 대자 바로 불이 붙습니다. 신문지를 올려보니 금세 불이 옮겨 붙습니다. 이번엔 손 소독제를 바른 손을 15초 동안 문지른 뒤 10초간 말려봤습니다. 비슷한 양을 발랐는데도 불이 잘 붙지 않습니다. 20여 초 동안 에탄올 성분이 증발해 사라지면서 생긴 차이입니다. 젖은 손으로 담배라든가 촛불이라든가 브루스타를 킨다든가 화기를 만지는 행위는 없습니다. 손소독제는 60에서 70% 농도의 에탄올로 만드는데요.
농도가 높을수록 인화성과 폭발 위험도 높아집니다. 실제로 실험 결과 에탄올 농도가 70%인 손소독제는 62%인 제품보다 더 빨리 불이 붙었습니다. 외국에선 손소독제를 사용하다 폭발이 나기도 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에서는 손소독제가 흠뻑 묻은 손으로 촛불을 켜던 사람이 발생한 폭발로 전신에 화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화상을 입게 되면요, 곧바로 좀 환불을 시원한 흐르는 물에 대고 계셔야 됩니다. 확인을 시켜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화재 방지는 물론 살균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도 에탄올이 증발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소독제가 눈에 들어갔을 때는 비비지 말고 식염수나 수돗물로 씻어낸 뒤 냉찜질을 하고 안과에서 각막 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강경호입니다. 코로나19로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는 대신 마음을 담아 선물 보내는 분들 많죠. 이 명절 택배 보낼 때 주의할 점 있다는데 스튜디오로 이동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있는 9월과 10월, 이 택배 관련 피해 접수가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추석 전에 도착해야 할 물건이 아직 안 왔다거나 선물로 보낸 굴비가 상했다 같은 내용이죠. 추석 선물 택배 배송 과정에서 분실됐다면 전액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기준은 택배 운송장에는 내용물의 가격을 적는 란이 있는데요. 이때 적은 가격이 손해배상의 기준이 됩니다. 가격을 안 적었다면 택배 표준 약관에 따라서 비싼 물건이라도 손해배상 한도가 50만 원까지로 제한될 수 있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중요합니다. 택배를 받았는데 내용물이 손상됐다면 받은 날에서 14일 이내 택배 회사에 알려야 하는데요. 이보다 늦으면 택배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번 명절엔 택배 배송 모습도 조금 바뀌게 됩니다. 과거에는 받을 사람이 부재 중이면 문 앞에 고객 정보가 담긴 부재 중 방문표를 붙였죠.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서 지난 6월부터 사라졌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에는 문 앞에 놔주세요, 이렇게 비대면 배송을 부탁하는 경우도 많죠. 부재 중이라 문 앞에 놔둔 택배가 사라지면 누구 책임일까요? 팩트맨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확인해봤는데요. 고객 요청에 따라서 사전 합의된 장소에 택배를 뒀다면 인도가 완료됐다고 봅니다. 배송 완료 안내 이후의 분실은 고객 책임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보내는 사람이 운송장에 물건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적어서 잘 보관하고 받는 이에게 도착 예정일 등을 미리 알려두면 좋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중국에서는 스마트폰 세계 판매 1위 화웨이가 몸을 일으킨다는 뜻의 중국 굴기의 상징입니다. 이 화웨이는 중화 민족을 위해 분투한다는 뜻입니다. 이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며 화웨이를 콕 집어 겨냥한 이유입니다. There are many things we could do. We could do things. We could cut off the whole relationship. 국가 안보를 내세우며 미국 내 화웨이 장비 수입을 전면 금지했고, 이 한국과 유럽 기업에까지 화웨이의 반도체 공급을 중단하라고 압박해 중국의 반도체 보급로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중국의 15초짜리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은 미국 오라클에 팔릴 판이고, 중국판 카카오톡, 위챗도 퇴출 위기에 놓였습니다. 미국에 의존하지 않겠다며 중국이 난이완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지만 당장 타격이 치명적인 수준입니다. 휘청거리고 있는 중국의 IT 굴기의 꿈, 성해란 특파원이 화웨이 본사가 있는 중국 선전 현지에 가서 취재했습니다. 30년 전 중국 경제특구 1호로 지정된 광둥성의 선전.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 전기자동차 업체 비아디 등 첨단 기업들이 몰려있어 중국의 실리콘밸리로도 불립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1위에 이르는 중국 최대 통신 장비 기업 화웨이 본사도 이곳 선전에 위치해 있는데요. 일반인은 들어갈 수 없도록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돼 있습니다. 화웨이에 대한 중국인의 자부심을 보여주듯 같은 이름을 사용한 지하철 옆도 있습니다. 前端开发人员还说这个工厂上的这些生产人员提供很多就业机会吧，我只是这样认为。然后说其他的改善的话，也可能在90年代有一个大的变革吧。
스마트폰 시장의 후발주자로 등장한 화웨이는 거대한 내수 시장과 군대식 기업 문화로 삼성전자를 따돌리고 세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방위 제재로 반도체를 제대로 납품받지 못하게 되면서 내년 판매량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화웨이의 진짜 위기가 닥칠 거라고 생각하는 시민은 많지 않습니다. 有自己的芯片，能自己生产芯片，不受美国限制。 하지만 취재진이 찾은 중국 최대 전자 상가에선 벌써 재고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现在应该是到15000多，为什么？缺货就涨价。 한국 돈 220만 원대에 팔리던 프리미엄 기종은 250만 원대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화웨이 측은 최소 반년에서 1년치 부품을 쌓아둔 것으로 알려졌지만 반도체 굴기를 꿈꿨던 중국의 계획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맞서 외국 블랙리스트 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중국 당국도 5G 통신 장비 분야 화웨이의 적수인 미국 기업 시스코를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선전에서 채널A 뉴스 송혜란입니다. 이 화웨이는 우리 기업들의 큰손 고객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봉쇄 조치로 수출길이 막혀 우리 기업들 매출 감소가 불가피한데요.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정석 기자입니다. 지난 15일부터 미국의 허가 없이 화웨이에 납품할 수 없게 된 국내 기업들은 세판짜기에 나섰습니다. 국내 반도체 수출액의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는 중국.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해에만 10조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큰 손 고객을 잃게 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와 디스플레이 업체는 단기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매출 감소를 버틸 여력이 부족한 국내 중소 중견 기업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봉쇄 조치가 장기적으로는 국내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중국에 가면 이제 오포, 비보, 샤오미 이런 회사들은 화웨이가 이제 줄어서 생긴 빈자리를 메우려고 노력들을 할 거고 부품을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화웨이 제재 이후 중국의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오히려 주문을 늘리고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업체 관계자는 공급처가 딱 끊기면서 당장은 어려움이 있지만 대체 수요를 발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점유율 1위인 화웨이의 스마트폰 생산량이 줄면서 스마트폰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빈자리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또 화웨이가 석권한 5G 통신 장비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중 갈등 속에 국내 기업의 손익계산서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은 남북 문화교류 차원에서 최근 북한 미술품 전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UN 대북 제재 대상인 만수대 창작사 작품이 있어서 논란입니다. 박수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이 지난달부터 남북한 미술품을 전시 중인 오두산 통일전망대입니다. 코로나19로 전시관 문은 닫혔지만 온라인으로 북한 작품 20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특유의 주체미학을 섬세한 화법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세 작품은 북한 홍은석 작가가 지난해 그린 그림들입니다. 인민예술가 칭호를 받은 홍은석은 2017년 UN 대북제재 명단에 오른 만수대 창작사 소속 작가입니다. 만수대 창작사는 노동당 직속 미술 창작단체로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대형 동상을 비롯해 각종 예술품을 만드는 곳입니다. 대표적인 북한의 외화벌이 창구로 지난 10년간 벌어들인 돈만 1,900억 원에 이릅니다. 국제사회는 이 돈이 핵무기 개발에 쓰였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제재 위반 우려가 나오지만 주최 측은 중국에서 구입한 그림들이라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중국에서 산 거를 여기 소장가가 샀기 때문에 그런 뭐 법적인 부분을 하자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런 부분은 저희는 이제 사람들 보다 잘 알아봤어. 네가 그렇게 돈 북한 작품들이 몇만 점 돼. 일부 전문가들은 제3국을 통해 구매했더라도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쪽에서 만든 미술품인 게 확인이 됐으면 입수 경위나 뭐 상관없이 이제 그거는 이제 뭐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경제적 이득을 얻어서 핵 개발하는데 쓰는 거를 막겠다고 하는 의도니까요. 해당 작품은 통일부의 반입 승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물품 반입 규정 위반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에 통일교육원은 북한에서 직접 들여오는 게 아닌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주희입니다. 니콜라 테슬라, 원래 발명가 에디슨의 버금가는 천재 과학자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의 성과 이름을 딴 테슬라와 니콜라 두 자동차 회사의 운명은 극명히 엇갈렸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윤수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Welcome to Nikola in Phoenix, Arizona. Let's get you guys inside and I'll show you around. 2015년 수소 전기차 업체인 니콜라를 창업한 트레버 밀턴. 천재 발명가 니콜라 테슬라의 이름을 따 테슬라가 먼저 설립됐고 니콜라가 뒤를 이었습니다. 창업 5년 만인 지난 6월 나스닥에 상장한 이후 한때 포드 자동차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으며 승승장구했습니다. We had a lot of technology, we had a lot of prototypes done, but we needed someone that could help us actually manufacture with quality a truck that could last 1,000,000 miles, no problem. 이름 탓에 테슬라와 니콜라는 늘 비교 대상이 됐고 두 회사 CEO가 SNS에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테슬라가 코로나19에도 세계 판매를 늘리는 사이 니콜라는 급경사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깡통 트럭을 만들어 언덕 위에서 굴려 마치 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직격탄이 됐습니다. 결국 밀턴은 사임했고 니콜라 주가는 19% 넘게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 회사 주식에 투자한 이른바 서학개미들도 330억 원 넘게 손해를 봤습니다. 니콜라는 완성차를 한 대도 내놓지 않고도 천문학적인 자금을 끌어모으며 미국판 봉이 김선달로 비유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기 혐의로 미국 증권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미중 갈등은 경제전쟁만 하는 게 아닙니다. 태평양에선 이 일대 패권을 둘러싼 전력 경쟁이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미국 토마호크 미사일이 시뻘건 불을 내뿜고 날아오릅니다. 전투기가 바다에 떠있는 가상의 적 표적에 미사일을 퍼붓습니다. 괌 해상의 항공모함과 전투기, 10,000명이 넘는 육해 공군 등 미국의 태평양 전력이 총집결했습니다. 경년으로 진행돼 온 모의 훈련이지만 올해는 예년 이상의 전력이 투입됐습니다. 장엄한 음악이 흐르고 폭격기가 사막에서 발진합니다. 조종사는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눌러 해변 활주로에 미사일을 투하합니다. 이후 땅이 흔들리고 시뻘건 화염에 휩싸인 기지가 하늘에서 내려다 보입니다. 외신은 위성 사진을 근거로 괌 앤더슨 미 공군기지와 일치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군이 이 영상을 공개한 건 미 고위 관료의 대만 방문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태평양 섬들을 잇는 가상의 돌연선을 만들어 미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중국과 남태평양으로 뻗어나오려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군사 행동이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양국의 군사력이 동아시아 해안에서 힘의 시위를 보이는 것에 최정점에 다와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주먹이 크다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선 안 된다며 사실상 미국의 패권주의를 비판했습니다. 中国将始终做多边主义的践行者. 트럼프 대통령도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이 한판 하려고 하는데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맞받으면서 미중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가 일정의 80% 정도를 소화했는데 서울 팀들의 동반부진으로 가을 잔치 구도는 오리무중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유빈 기자, 순위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가요? 네, 정규 시즌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순위 싸움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상위권 팀 몇몇이 처졌지만 또 중위권 팀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지각 변동이 일고 있습니다. 1위 NC는 비교적 견고하지만 2위 키움부터 7위 롯데까지는 7.5게임 차로 매우 촘촘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동반부진한 서울 라이벌 LG와 두산, 그리고 기아와 롯데 모두 총력전을 선언한 상황.
지금 상황으로는 흥행 보증 수표인 엘로끼의 동반 진출은 어려워 보이지만 대신 NKT라는 새로운 조합이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늦게 창단된 NC, 키움, KT가 1, 2, 3위를 차지하며 사상 첫 동반 가을 야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위팀은 내년 시즌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SK는 신인 드래프트에서 겉보 야수 셋을 거머쥐며 홈런 군단의 색채를 강화했고 한화도 모기업에서 세운 북일고 선수를 단 한 명도 뽑지 않으며 체질 개선 의지를 보였습니다. 네, 현재 잠실에선 LG가 SK를 3대2로 앞서고 있습니다. 2연전 마지막 주인 이번 주가 가을 야구 향방을 결정지을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잠실에서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천하의 김연경도 GS칼텍스는 넘지 못했습니다. 김연경 스스로 패배를 예감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차상현 감독과 강소희의 특별한 작전, 염정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우상 김연경과 대결에 자신 없었던 강소희. 모르겠어요. 근데 이겨봐야 할 것 같아요. 자신감 근데 그때 막 없는데. 하지만 공은 둥글었습니다. GS칼텍스가 거함 흥국생명을 꺾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소름 돋고 막 찌릿찌릿해요. 몸이 뭔가 주체할수록. GS칼텍스의 반란, 김연경은 경기 전 불길한 기운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나는 이미 직감하고 있었어. 쉽지 않겠다라는 직감을 했지. GS가 이럴 게 없거든. 쟤네는 웃고 있어. 춤추고 더 크게 웃고 악착같이 공을 따라가고 큰 소리를 지르고 스스로 미친 개 작전이라고 부르는 후원이 통한 겁니다. 내일 화를 절대 내지 않을 것이다. 이제 제가 실험해봤거든요. 장난감 총 갖다 막 맞추고 막 그랬는데 화를 안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날 경기는 다 같이 그냥 장난도 치고 그냥 웃으면서 그냥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마이크를 찬 것도 있고 차 감독을 데리러 간 강소희. 친구 같은 대화가 이어집니다. 빨리! 빨리 하고 잘. 뭐 개 냄새 나냐? 킥스 냄새. 보면 뭐 한 번쯤은 기회가 오지 않겠나 하는 뭐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여기 미친 게 주역이 여기 옆에 있는데. 감독님이 작전 내리신 거잖아요. 아니요. 호보컵 우승으로 팬들의 기대가 커져 부담될 수 있지만 강소희는 당찼습니다. 우리 팀이 흥국생명 못 이길 거라고 무시하는 것보다는 그냥 기대를 갖고 좀 응원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차상현 감독과 함께 매년 성장하는 강소희. 앞으로의 활약이 더 기대됩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추분인 오늘 찬란한 햇살이 쏟아지면서 무르익어가는 가을을 실감케 했습니다. 추분을 기점으로 이제 가을은 더 깊어질 텐데요. 내일도 오늘만큼이나 맑은 하늘입니다. 아침에는 대부분 15도 안팎, 강원 산지는 10도 안팎으로 무척 쌀쌀하겠고요. 한낮에는 25도 안팎으로 볕이 강해서 긴 소매 차림은 다소 덥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얇은 겉옷 챙기셔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미세먼지 걱정 없이 내륙은 종일 쾌청한데요. 동해안과 제주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요즘 볕이 좋아서 빨래하기 참 좋으시죠? 내일 두꺼운 이불 빨래도 보송하게 잘 마르겠고요. 세차하기에도 좋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높으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양산 챙기시면 좋습니다. 당분간은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강원 영동 지역은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다 화재를 피하지 못한 형제, 아직도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사고 전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다는 점이 더 안타깝죠. 이런 일을 막자고 지자체가 아동학대 의심 가정을 직접 조사하는 전담 공무원을 도입하기로 했었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700억 원가량 깎였다는 의원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장 약한 아이들 문제라서 예산도 사각지대에 놓인 걸까요? 오늘 여야가 통신비 2만 원 지급 대상을 축소하면서 4차 추경안에 아동학대 방지 예산으로 4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저희도 통신비 보편 지원보다 소외된 아동을 돌보는 일이 더 급하다는 지적을 했었는데요. 워낙 적은 액수라 여야가 급하게 생색내기용으로 반영한 정황도 보입니다. 아이들을 살리는 예산으로 잘 쓰이는지, 이 정도 예산만으로 될는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